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청간과 지지 관련된 내용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뭐 기초만 익힌 사람이라도 청간이 10개고 지지가 12개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 청간과 지지가 우리 유경 공부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내용을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에는 10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0청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간이 갑부터 시작해서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 개수까지 해서 10개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은 같은 목이지만 양과 음으로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갑하고 을은 둘 다 목이다. 이제 우리 유김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목화토금수를 가지고 서로가 생극제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기륭을 읽는 거, 이제 그게 주된 목적이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방향이 동, 남, 서 이렇게 북이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사정단, 그 어느 방향으로 이사 가면 좋겠는가, 이거를 정단할 때 이 방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가게를 차리시려고 하는 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서 가게를 차리면 좋겠는가, 이렇게 궁금해서 정단할 때 그 방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간이 예를 들어서 경인데 그 어느 방향으로 가서 가게를 차리면 좋겠는가, 또는 집을 얻으면 좋겠는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인이 삼전에 보이면 인이 경일간의 입장에서 보면 재성이죠. 그러면 일간 입장에서 볼 때 이 재성이 인인데, 인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동쪽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거나 또는 가게를 얻을 때 동쪽으로 가서 얻으면 좋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향을 정단할 때, 또는 어떤 그 예전에 이제 뭐 전쟁을 한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드물지만 예전에 삼국지 같은 거 보면 뭐 수시로 전쟁을 했죠. 그때 조조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느 쪽으로 도망가면 살겠는가 했을 때는 그 삼전에서 강기의 방향을 잘 봐야 되겠죠. 경일관이 삼전에서 4, 5가 보인다. 그러면 4, 5는 이게 지금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의 방향을 피해서 뭐 북쪽으로 도망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살 수가 있겠죠. 정면으로 맞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면 그쪽 방향으로 도망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방향을 나타낼 때 그 정단 내용에 따라서 이 목과 토금수를 활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담하러 오신 분의 어떤 성격을 볼 때, 상담하러 오신 분이 갑일가증하라 을목일간인데 지지에서 해자가 있고 지지에 또 범철에 정단을 하러 왔다. 범철에 정단하러 왔다 하면 갑을목이 그 일간으로서 그 왕상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분은 상당히 어진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어질 뿐만 아니라 일간이 튼실하면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겠구나, 그런 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간이 갑을목인데 휴수무력하고 힘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어질다 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병정화 일간은 왕상하면 예의 바르다. 무기토는 어떤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고, 경신금은 의리, 또 인계수는 지혜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어떤 기본 성격 부분은 어떤 육인뿐만 아니라 사주에서도 다 통용이 되는 말들입니다. 사주, 기문에서도 다 그 목화토금수 오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설명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또 그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2지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지에는 12개가 있죠. 12개. 이 12지지는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축인묘, 진서어미, 신유술에 12개가 있습니다. 우리 달력 보면 12달로 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가 12시 시즌으로 되어 있죠. 보통 24시간이라고 하는데 하루는 그 옛날에는 그 2시간을 묶어서 한 시즌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자시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11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죠. 그래서 그 동경 127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23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렇게 하면 자신데 지금은 그 한 30분 정도 그 동경 127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한 30분 정도 오차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23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 이렇게 30분 정도 조정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유김에서는 사실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략 비슷하긴 한데 유김에서는 일중시간으로 해서 다른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일중시간이란 거 뭐냐? 일중시간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을 말해요. 일중.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보면 그 스마트폰에 그 시간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시간을 터치하면 그 이제 그 초기 화면 그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이 매일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의 사이 그 중간을 우리가 일중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뜨는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 그 매일매일 다릅니다. 이 시간이 일몰 시간의 중간 딱 중간에 이 시간을 정하면 이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일중시간이라 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시간을 계산할 때는 일중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중시간이 12시 40분에 해가 중천에 뜬다고 하면 당연히 11시 40분부터 시작해서 1시 39분까지가 일중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하시려면 매일매일 이거를 계산해서 우리가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보다 정확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중시간 할 때는 생각해야 될 게 그 점치는 분이 서울에 있을 때하고 부산에 있을 때하고는 시간이 다르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유김은 점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서울에 있으면 서울의 일중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부산에 있으면 부산의 일중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라가 작으니까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제가 계산해 보면 한 4분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 3, 4분. 그러니까 그것도 그 옷이냐 밑이냐 갈림길에 서 있을 때는 어떤 기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서울과 부산의 어떤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서울과 인천도 한 1분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또 서울과 강릉, 서울과 원주, 서울과 강주 이렇게 그 대도시 기준으로 해서 대충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에 그 시간이 다 제시가 되니까 그 시간 보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가령 어떤 분은 질문을 하는데 미국에서 그 유김점을 무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점치는 사람이 서울에 있으면 그냥 서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 시간으로.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프랑스 파리에 있든 영국 런던에 있든 미국 뉴욕에 있든 그거는 개의치 마시고 점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일중 시간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천간에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그 이 자수는 수를 말하고 방향은 북을 말한다. 그랬을 때 이 북쪽은 어떤 재물의 방향이라든지 이사의 방향 뭐 이런 거를 나타내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띠동물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자수는 지를 말하죠. 지. 이건 언제 쓰느냐. 그 연초에 이제 금년의 기름이 어떤가 하고 점을 쳐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점을 칠 때 그 자신의 기륭을 보고 그 다음에 천지반도에 보면 각 띠별로 그 상신들이 다 있죠. 그 띠별로 있을 때 그 띠의 어떤 상신을 보면 우리 가족 중에 다 띠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큰아들이 쥐띠다. 근데 큰아들의 본명 상신이 해수다. 해수다. 그리고 그 일간이 어떤 갑목이나 을목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큰아들이 금년에 나한테 많은 어떤 편안함과 안식, 도움을 줄 수가 있겠구나.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그 본명 상신을 통해서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겠구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띠에 해당되는 그 자녀가 도움이 되면 그 자녀의 어떤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 사업을 하면 그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띠가 그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역학에서는 다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11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다 음력입니다. 음력이 11월이면 양력으로 12월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절기는 대설이고 이 절기는 우리가 보통 24절기를 씁니다. 우리나라. 그거는 뭐 어디나 공통이죠. 24절기. 근데 24절기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양력 2월이다. 그러면 음력 1월을 말하죠. 여기 음력 1월. 그러면 금년에 2월 3일이 입춘입니다. 2월 3일 입춘. 2월 3일 입춘이다. 그러면 입춘부터 우리가 한 해의 시작으로 보잖아요. 사주에서. 근데 여기서 15일이 지나면 2월 18일이죠. 18일이 우수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절기가 2개씩 있기 때문에 12달이면 24절기가 되는 것인데 우리 유김에서는 이 입춘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지 않고 우수를 인월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월 18일이 한 해의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유김 하시는 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2월 3일 입춘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고 그거를 우리가 인월이다. 인월의 시작이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수 2월 18일부터 그냥 인월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거를 잘 생각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입춘이 이제 여기서부터 인월이 시작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입춘이 이제 인월이 시작이면 우리가 월장은 우리가 해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해수는 중기부터 시작을 하고 월건은 2월 3일 그 입춘부터 시작을 하면 월건하고 월장하고 서로 엇갈리는 한 보름 정도가 엇갈리는 수가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고 저는 중기부터 인월로 보고 바로 해수로 월장으로 봅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저도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잘 아는 그 선생님이 그 중기부터 월건을 적용하고 또 거기서부터 월장을 적용하는 게 그 어떤 고서적이나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또 어떤 근거가 있는 내용이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또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간은 우리가 사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시를 23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하지만 우리 유금에서는 그 일중시간을 사용한다. 그건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중시간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더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출시간하고 일몰시간이 핸드폰에 나와 있어도 그 두 개의 시간을 통해서 일중시간을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일중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을 통해서 일중시간을 계산해내는 법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식갑자와 공망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공망에 대해서 일반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떤 기문운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공망이 뭐다 이 정도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망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망은 유기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시고 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천간이 10개고 지지가 12개죠. 그래서 결합을 하게 되면 갑자, 60갑자는 갑자부터 시작합니다. 갑자. 그래서 갑자부터 시작해서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 이렇게 개유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10개씩 이렇게 위아래 결합을 시키면 지지가 12개이기 때문에 수로가 해가 남죠. 이때 술, 해를 우리가 공망이라고 표현해요. 술과 해를 공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갑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순에서는 수리가 공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갑자순에서는 수리가 공망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개가 남잖아요. 이 두 개가 남은 것을 제일 앞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 유까지 결합을 했고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갑하고 술이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하고 술하고 이렇게 결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하고 이렇게 해가 또 결합을 하겠죠. 그렇게 쭉 결합을 하다 보면 개수하고 미토가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개수하고 미토를 결합하면 여기에 또 신유가 또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 갑술부터 시작해서 이 개미까지, 그러면 신유가 공망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작이 갑술부터 했기 때문에 갑술순에는 신유가 공망이다. 제가 갑술순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 한자로 순 이렇게 씁니다. 이 순은 10개를 뜻하는 말이에요. 10개. 그러니까 갑자순에도 10개가 있고 갑술순에도 10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순, 갑술순에서는 공망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런 원리대로 다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여기 신유가 공망했으니까 신유를 이제 맨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신유는 갑하고 신하고 이렇게 합쳐서 갑신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을유가 되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갑신에 시작해서 개수하고 사하고 만나니까 개사가 되겠죠. 그러면 오하고 미가 공망입니다. 오하고 미가 공망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면 돼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죠. 오가 맨 앞에 있을 때는 갑오순, 여기는 갑진순, 갑인순. 그래서 이렇게 갑자순부터 이렇게 쭉 해나가면 60기가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60갑자다. 그래서 우리가 만 60이 되면 해갑이라고 그러죠. 해갑은 갑이 다시 돌아온다. 그런 뜻이죠. 여기 마지막이 개해로 끝납니다. 개해가 끝나면 다시 시작하는 게 자죠. 갑자가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만 60이 되면 해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공망은 유기묘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냐, 이걸 알아야겠죠. 그냥 공망이다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공망의 어떤 중요성, 왜 공망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김정단에서 이 공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점을 쳤다. 부모의 건강, 부모 건강 정단이다. 부모가 이제 아프실 수가 있잖아요. 연세 드시면. 근데 부모 정단을 했는데 인수가 공망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육친정단을 설명하는 겁니다. 인수, 부모를 뜻하는 인수가 공망이다. 그랬을 경우에 인수는 부모를 상징하는데 그게 공망이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공망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뜻이 있으므로 그 공망이면 그 해당 육체는 돌아가신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 되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픈데 남편의 건강이 어떻겠는가 점을 찾는데 그 남편을 뜻하는 관기가 공망이다. 그러면 우리 남편이 오래 살기 힘들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모든 정단에서 뭐 사업점도 그렇고 어떤 목적하는 일이 잘 되겠는가 이런 점치는데 일간이 공망이다. 그럼 점치는 당사자가 공망이잖아요. 그러면 점치는 사람이 뭔가 근본이 불실하구나.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 자금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마음만 급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또는 이 점치러 온 그 손님이 찾아온 시간이 공망이다. 점시가 공망이다. 그러면 지금 이 손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겠구나. 점을 쳐보기 전에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역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그 갑자순이고 수레가 공망이다. 그러면 찾아온 손님이 술시나 해시에 찾아왔다. 물론 수레는 밤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찾아올 리는 없지만 차객법을 적용하다 보면 술시나 해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구나. 잘 안 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재물정단 사업점인데 술토가 갑일간이나 을목일간은 이 재성이 되죠. 재성, 처제유가 되는데 술토가 공망이다. 그러면 이분이 하는 사업은 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너무 자금 소요가 많아서 사업이 쉽지 않겠다. 잘못하면 부도날 수 있겠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또 해수가 재성이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묘에 상당히 중요하다. 또는 삼전은 초전, 중전, 말전으로 구성이 됐죠. 점을 쳐봤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재물점을 쳤는데 초전에 처제유가 임목으로 그 튼튼하게 나왔습니다. 왕성하게. 그런데 예를 들어 중전이 공망이다. 그러면 이분은 처음에는 사업이 반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겠죠. 또는 잘 안 풀린다. 막힌다. 어떤 막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임정단에서는 공망이 나오면 좀 어려움에 직면한다. 반대로 간제구설 12 어떤 송사점에서 공망이 나오면 간제구설이 중단되고 막힌다는 뜻이니까 어떤 나쁜 일이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멈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좋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식갑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육식갑자. 그래서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결합해서 갑자순의 갑자일부터 갑인순의 계일까지 60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식갑자라고 한다. 근데 공망이 나오는 이유는 천간이 1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지보다 개수가 2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 남는 수레, 짝이 없는 이 수레가 공망이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남는 지지의 두 오행이다. 그래서 육친 정단에서 해당되는 육친이 공망이면 해당되는 육친한테 좋지 않은 일이 있다.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재물정단에서는 재물이 공망이면 재물이 많이 부족하고 잘못하면 부도가 난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없어진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돈이 떨어지면 부도가 나겠죠. 그런 걸 의미합니다. 문서정단인데 문서가 공망이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겠죠. 대학에 원서를 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면서 점을 쳤는데 그 인수가 공망이다. 그러면 어떤 합격자 발표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뜻을 해석하다 보면 공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생, 이 한자로 보면 서로 생한다는 뜻이죠. 서로 생한다.
근데 뭐 서로 생한다라기보다는 그 도움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 자식인 나를 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죠.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의 나를 도와주면 또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늙으셨을 때 또 자식이 부모님을 잘 봉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상생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상생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목이 일강이다. 그러면 목이 입장에서 봤을 때 수가 목을 이렇게 생해주죠. 생. 그 다음에 이 목은 또 화를 이렇게 생하죠. 그러니까 일간 목을 중심으로 해서 생하는 수하고 우리가 하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화를 생한다. 근데 수동적인 입장에서 보면 수는 목한테 설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생하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 설기를 당한다. 목도 화를 생하긴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설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화는 목 입장에서 보면 자식인데 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 자식을 키우는데 그 돈도 많이 들어가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성장하면 장가 시집 다 보내야 되고 요즘은 시집 보낸다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결혼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혼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요즘은 집값이 비싸니까 그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주려면 그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말이고 보통 이 생하는 거 이면에는 설계된다는 뜻이 있어요. 목은 수로부터 생을 받으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하고 나를 생각하면 내가 부모로부터 생을 받으면서 나한테는 좋은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한테 설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화를 이렇게 생해주는 거를 자식 입장에서 보면 생인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설기가 됩니다. 그럼 유김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유김에서는 예를 들어서 갑이 일간인데 오화가 이렇게 있으면 갑목이 오화한테 설기가 되죠? 그럼 설기가 된다는 것은 내 기운이 뺏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재물에 소모가 있다. 또는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단, 삼전에 관기가 있을 때는 오화가 관계를 극하는 입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설기시킨 오화가 이 구신의 역할을 합니다. 간목을 도와주죠. 관계를 억제해서. 그렇지만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이 간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오화는 그 흉신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치는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점치러 왔기 때문에 이 간목 입장에서 뭔가 재물에 소모가 있다. 노력이 투자가 된다. 이런 거는 다 좋지 않게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불목 입장에서 해제하는 좋은 것이고 인묘는 나하고 오행이 똑같으니까 재물정단을 빼놓고는 다 좋겠죠. 재물정단에서는 이 궁겁쟁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재물을 인묘하고 나눠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재물정단 아닐 때는 다 인묘는 내 형제로서 나를 도와주니까 좋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설기는 육신으로는 자식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정단에서는 내 기운을 뺏어가는 거니까 어떤 재물이 소모되고 노력이 많이 투자가 되고 해서 좋지 않은 걸로 본다. 이런 개념으로 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다른 오행을 대입해서 다 그렇게 유추해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행의 상극은 아까 수하고 화는 목의 입장에서 서로 우리가 생하고 설계하는 걸 따져봤거든요. 이 상극은 극한다. 그거는 목하고 이렇게 한 칸씩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토는 목 입장에서 극하는 거죠. 금은 목 입장에서 목이 극을 받는 거죠.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이니까 어떤 목 입장에서
금이 보이면 극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토는 목이 극하는 거니까 내가 극하는 것이고, 이거는 재성이 되는 거죠. 여기는 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전에 재성과 관기가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단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직정단이면 관기가 보이면 좋겠죠. 근데 관직정단 이해에서는 관기가 나오면 다 흉합니다. 재성은 재물이니까 일반적으로 다 좋은데 부모정단에서는 이 재성은 인수를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건강정단에서 재성이 보이면 아, 부모한테 좋지 않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가불목일 때 재성은 이렇게 진술 충묘가 있죠. 앞으로 이제 공부를 다 하시면서 자세하게 하겠지만 똑같은 재성이어도 다 다릅니다. 미토는 가불목이 임묘하니까 재물을 빨리 취하지 않으면 거기에 풍덩 빠지는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축토는 이 안에 금이 들어가 있죠. 가불목에 어떤 관계에 해당되는 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단 사양에 따라서 잘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수는 좋은데 문제는 진토는 가불목의 인수가 해자수가 임묘라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가불목의 진술충미 4개의 토가 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불목을 극하는 이 신유를 보면 12운성이나 이제 그 생극자에서도 배우겠지만 이 극하는 기운은 일반적으로 다 나쁜데 좋지 않은데 그 관직정단이나 승진정단, 취직정단에서는 관계가 있으면 그 취직을 하거나 승진을 한다는 뜻이 되니까 그때는 상당히 좋은 게 되겠죠. 그래서 각 정단, 그 손님이 물어보는 내용 또는 내가 궁금해하는 내용 거기에 따라서 이 재성과 극하는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무조건 재성이라도 좋은 건 아니고 무조건 관계가 극한다 해서 나쁜 건 아니다. 정단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거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그 앞부분에 설명한 그 상생과 상극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보통 생비재 극설이다. 어떤 일간을 기준으로 어떤 사과 삼전에서 어떤 오행을 보면 그 오행이 생에 해당되는지 비에 해당되는지 재에 해당되는지 극에 해당되는지 설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기론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생비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하게 보고 극설은 우리가 흉하게 본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재무정단에서 이 비는 좋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생비재는 좋은 것이고 극설은 흉하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오행의 통변성을 보겠습니다. 오행의 통변성이란 뭐냐? 우리가 비견겁제는 형제라고 부른다. 사가 삼전에 비견겁제가 있다. 그러면 비견겁제가 많다 적다 있다 없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아 형제요가 있구나 없구나 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형제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죠. 형제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통변할 때는 아, 비견겁제가 많다 적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우리가 어떤 통변성을 사용해서 아, 형제효가 있으므로 어떤 재무정단에서는 어떤 재물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불리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관계가 극할 때는 형제가 있으면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항하니까 좋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석을 할 때는 이 통변성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자손요, 부모요, 처제요, 관기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사가삼전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사가삼전에 정인과 편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 이 부모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제하고 편제가 있으면 아, 처제요가 있구나 또는 정관, 편관이 있으면 관계요가 있구나 해서 이 통변성을 가지고 그 앞으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